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어제 오늘 인터넷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역도 선수 장미란 근황이란 사진이죠. 자, 저기 지금 안경 쓰고 있는 분이 바로 장미란 선수입니다. 2019년 8월에 촬영된 사진인데 한 인플루언서가 SNS에 이 장 선수와 함께 식사를 한 뒤에 저렇게 인증샷을 찍어 올린 거죠. 자, 지금은 뭐 장미란 재단을 세우고 후배 양성에 매진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들 이 사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렇다면 선수 시절 그 체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눈물겨운 노력을 했던 것이냐 하시더군요. 저도 정말 이 사진을 보고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배달시켜 먹은 김치찜에서 목장갑이 나왔다. 한 배달앱 리뷰에 올라온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식당 측은 음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가인 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 후 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인 씨 측은 극심한 우울증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받던 9살 소녀가 4층 높이 옥상 지붕 타고 탈출해서 충격을 안겼던 이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끔찍한 가해 상황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자, 오늘 7월의 첫날 무지하게 덥지 않으셨나요?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는 첫 폭염주의보가 내렸다는군요. 자, 이런 날엔 무조건 집에서 사건 반장 보셔야죠.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해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배달 주문한 김치찜에서 목장갑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 등으로 세 아들을 골프채로 수십 차례씩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도성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 또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딱 이 장면을 보시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건 또 무슨 조합일까? 지금 정말 이거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이 라인업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진짜 정말 사건 반장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이 패널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나 참. 박 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제 말이 웃으시죠? 너무 맞는 말이고 제가 예. 너무 좋아하는 분들과 같이 방송을 하는 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근데 박 변호사님, 네. 그 오윤성 교수님하고 좀 뭐 친분이 있으세요? 호영호제 하죠. 예. 형이라 그래요? 뭐 형이라 하죠. 동생이 아닌데 형이라 해야죠. 형님인데 형이라 해야죠. 예. 백성문 형, 윤성이 형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윤성이 형이라고 하세요? 동생이 아니잖아요. 오 교수님, 박 변호사님이 형이라고 부르는 거, 형님도 아니고 형이라고 하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진짜요? 네. 이야, 알겠습니다. 이야, 윤성이 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첫 번째 사건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김치찜 속 목장갑입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이게 말이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진실 공방이 심상치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배달 앱 리뷰를 캡처한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김치찜을 시켰는데 그 안에 목장갑이 들어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건두부인가라고 생각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목장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먹은 걸 다 개워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 업체 사장 측은 실수라도 들어갈 일이 없는데 누군가 음해하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얼마 전에 저희도 다뤘지만 이 새우튀김 환불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배달 앱 또 그 블랙 컨슈머 진상 손님 뭐 이름 또 거기서 또 사망한 분도 계셨고 말이죠. 그 점주분이.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대중들도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보니까 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 일단 뭐 시쳇말로 좀 중립 기여를 좀 받고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 많이들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제 지난번 그 일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거기서 이제 뭐 인정을 하고 뭐 또 환불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별점, 뭐 평가, 공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 어떤 그 피해를 입게 되면 특히 점주 같은 경우는 복구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파만파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뭐 소비자 즉 후기를 작성했던 그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짜로 저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정말 그분도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점주는 점주대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저희 사건 반장이 진실 추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진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추적을 해서 뭐 할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밝히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누리꾼들도 말이죠. 저도 이제 관련 기사 댓글을 봤는데 정말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극명하게 대립되는 게 이 두 가지 측 다 일리가 좀 있어요. 일단은 좀 위조하거나 거짓말하는 이른바 블랙 컨슈머들이 요새 많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위생이 또 최악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가게 사장 입장에서 이게 지금 목장갑이 김치찜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못 볼 수가 있겠냐 과연 이런 주장도 있고 옆에 보면 두부가 보입니다. 두부가 가지런히 있어요. 예. 저 두부가 가지런히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또 반대로 저게 지금 보면 이 목장갑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좀 흠뻑 그 양념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나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쌍방이 지금 상당히 이게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진짜 지금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식당에서 목장갑을 쓴다, 안 쓴다 이 디베이트를 벌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데 그 배달 앱 그 커뮤니티 거기에 직접 이 업체 사장님이 댓글을 달았다고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4개월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실제 리뷰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들어갈 리가 없다라는 게 그 업체 사장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흰색 목장갑 그리고 빨간색 코팅까지 되어 있는 저 목장갑을 일단 자신들의 업체에서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런 물건 자체가 평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손님들이 식약처에 신고를 해서 매장에 위생 검열이 몇 번이나 들어왔지만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명이 났다고 하고 실수로라도 이게 CCTV가 있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들어갔는지 CCTV를 통해서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은 뭐 욕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저 리뷰를 올린 사람에게 자신들은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누군가는 이렇게 쉽게 올릴 수는 있지만 자신들에겐 진짜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에게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근데 만약에 백 변호사님도 뭘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거기서 뭐 이상한 게 나왔다. 네. 그러면은 리뷰를 달 게 아니라 보통 업체 전화를 하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게 일반적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뭐 그것만으로 무조건 이 사건의 진실은 목장갑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 있잖아요. 이제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이 업주가 전화를 해서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우리 가게에 있지도 않은 물건이고. 그래서 우리 집 위생 점검 받아도 문제 없고. 그러니까 지워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 배달앱 측에서는 그 손님이 남긴 리뷰니까 우리가 함부로 지울 수가 없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음해성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아하. 그렇다는 건 저 배달앱 측에서 이게 뭔가 연출되고 기획되고 거짓인 거라고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저거는 지금 배달앱 측에서 대응했다기보다 한번 해당 점주를 통해서 해당 점주 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근데 지금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걸로 가게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요즘에 사실 음식 먹을 때 다 리뷰 보고 포토 리뷰 보고 하는데 포토 리뷰에 목장갑이 들어가 있어. 김치찜 시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배달앱 측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본인들 고객 떨어질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럼요. 가맹점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런 입장은 변호사님 사실상 그거 아닙니까? 그냥 네가 견뎌라 알아서. 그러니까요. 야, 이건 자, 그런데 말이죠. 한편 지금 이 목장갑 이 건과는 별개로 유튜브 조회수를 요즘 높이려고 예전에 어떤 유튜버가 그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내가 치킨을 시켰는데 먹던 게 배달이 됐다. 근데 나중에 이게 조작 방송인 게 밝혀졌잖아요. 네, 지난해 6월에 벌어졌던 일이라 당시에도 상당히 큰 논란이 됐는데요. 한 유튜버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 치킨이랑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는 뭐 한 조각 없고 치킨은 뭐 누가 베어문 거 다시 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저 장면입니다. 저게 내가 시켰더니 저게 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업주랑 통화를 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근데 저게 실제로 저런 상태로 온 것도 아니고 전화를 건 사람도 업주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을 시켜서 가맹점 점주랑 통화를 하는 것처럼 조작을 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저 피자 한 조각 없고 치킨 없는 것도 그 조작을 함께한 지인을 시켜서 저런 식으로 배달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에게 항의하는 척 거짓으로 연출을 하고 또 심지어 저 전화 상대방 지인인 업주인 척한 저 지인이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장면까지 다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이거 엄밀히 이 부적절한 행위죠. 결국 검찰 수사 끝에 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기소가 됐다는 거 보면 상당히 좀 당국에서도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라이브를 하고 다시 편집을 해서 또 올립니다. 이게 조회수가 760만 회가 되고요. 돈을 상당히 벌었을 겁니다. 그 해에 유튜브 조회수 8위에 해당하는 세상에. 상당히 조회가 되고 또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사과 방송을 또 합니다. 그것도 조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처벌은 받았고 검찰 수사도 받고 했지만 이 유튜버가 얻은 수익은 상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계속 드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런 가짜 업무방해거든요. 업무방해를 떠나서 명예훼손에다가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의 입장이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알겠습니다. 목장갑 건은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이 전개되는 게 나오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려서 점점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네,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10살도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을 때린 폭행한 이 4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난 24일 오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요. 이 자택에서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엉덩이 등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형들이 있는데 이 피해자의 형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골프채로 수십 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당한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골절 등 중상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친아이를 골프채로 때릴 정도의 아버지라면 이게 딱 한 번이 아니에요. 그죠? 네, 저렇게 골프채까지 들어서 아이들, 특히 3명이나 되는 어린 자녀들을 때릴 정도라면 사실 처음은 아니겠죠. 실제로 이게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를 벌였는데 이들 형제가 과거에도 아버지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이유도 모른 채 골프채로 머리와 엉덩이를 맞았고 지난해에도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80여 차례나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골프채로 사람 때린다는 건요. 보통 우리가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골프채는 특히 이 골프 헤드 부분을 때리면 그거 정말 사람이 사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틱도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지금 맞은 아이가 9살이잖아요.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건 이거는 예전처럼 무슨 그냥 훈육이야. 사랑에 매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골절 등의 상해는 입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상처 완전히 해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일단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다면 혐의가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 치상 같은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예전에 뭐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들 세대 때 막 뭐 훈육한다고 많이 때리겠지만 예. 이거 절대 사랑함이 아니고 지금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수님, 아이들이 말이죠. 지금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뭐 너무 어이없어 하고 계시지만, 애들이 영원히 9살일 줄 아느냐. 당신 나중에 아이들 크고 나서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세요. 아니 그런데 진짜 이 아버지라는 사람, 아이들이 받을 지금 이 정신적인 몸의 상처는 뭐 물론이거니와 이 정신적인 상처 이것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이 사람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럼요. 없어요. 예.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친자식이라고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저 사람이 과연 저 아이를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나라고 의심을 할 정도가 되는 거죠. 이 골프채를 가지고 이것을 뭐 사람을 뭐 때리기 이전에 그것을 손에 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 사실 9살 정도 먹은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어디 때릴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조심스럽게 추정컨대 집안에서 아내 폭행도 하지 않겠어요? 아이만 폭행하겠습니까? 그럼 옆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있을 텐데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옆에 때리라고 부추기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말리겠죠? 예.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 골프채를 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때렸다. 그것도 뭐 20차례, 뭐 또 심지어는 뭐 80차례. 이거 사람이 죽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이 맞은 것은 병원에 가면은 치유가 되지만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골프채로 때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아마 이 아버지의 편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만약에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뭐 형사 입건돼서 처벌받는 거 이외에도 나중에 정말 자기 자식 앞에서라도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 골프채 있는 거 보면 뭐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도 같은데 치아 교정기 뭐 그거 하나 좀 잃어버렸다고 애를 이렇게 때린다는 게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는데 박 변호사님 네. 계속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아버지예요.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찰은 아이들하고 가해자하고 즉각적으로 분리를 하고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죄는 물론이고요. 이거는 골프채를 흉기 같이 쓰면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예. 특수상해 내지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아마 학대 정황하고 지금 오 교수님 설명처럼 더 많은 학대가 있다면 그거 하나하나 밝혀서 아이들은 진술을 들어서 다 처벌하겠다라고 수사기관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대 정황이 만약에 백 변호사님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당장 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골프채 손잡이로 한 20여 차례 때렸다. 그리고 나머지 두 형제에 대해서도 그 전에 한 80여 차례 정도 예. 뭐 그 이런 체벌 같은 게 있었다 지금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명백하게 학대에 가까운 정황이 추가로 발견된다면이란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정도도 충분히 학대죠. 그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프채는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예. 흉기에 버금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만약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폭행하고 해왔다면 이거는 뭐 상습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죄명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극단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아직은 저희가 좀 너무 나간 거고 예.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된다면 이렇게 특히 아이들을 향한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엄단한다는 그런 취지로 수사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좀 궁금증인데요. 보통 이렇게 집에서 이 절대 군주가 되는 가장들을 보면 밖에서는 또 한없이 뭐 상냥하고 너그럽고 인자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두 얼굴인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증스럽다 그러죠. 가증스러운 건데 바깥에 나가서는 이제 점수 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아마 이전에 추정컨대 거의 100%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학대를 받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아버지하고 분리해서 아버지 처벌했다.
이 아이들 이제 됐지 이게 아니에요. 이 새 아이는 그대로 놔두면 또 본인이 아버지가 됐을 때 학대를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폭력의 전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력의 전수 효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학교폭력 폭로 후 징계를 받았던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가인이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지난번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이 학폭 논란 이재영, 이다영 선수, 자매 선수 결국 이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이 이 최종 등록을 포기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선수 그 명단 제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건데요. 원래 그 전까지는 흥국생명의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뭐 징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선수가 아니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학창 시절 폭력 논란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일단 이 선수 등록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좀 커졌고요. 결국 흥국생명이 자신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이 두 자매를 등록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실제로 등록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유의 몸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와 이제 계약을 원하는 팀은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뭐 지금 분위기상 다른 팀도 하기는 쉽지 않을 그렇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그 처음에 흥국생명이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22일에 갑자기 선수 등록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혀가지고 그때 막 논란이 커졌던 건데, 자 이게 갑자기 철회가 됐다는 건 구단도 야 이게 이 여론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의식을 한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학폭 논란이 딱 났을 때 무기한 자격정지를 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불을 껐어요. 껐는데 나중에 이제 그 22일 날 김해일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이 단장이 배구연맹이 이사회에서 30일 선수 등록 마감일에 맞춰가지고 선수로 등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와글와글 이렇게 하다가 좀 잠을 재운 상태에서 불시에 이제 기습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넉 달 만에 바로 배구 코트로 복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판 여론 그것에 의해서 이 배구 팬들이요 이 트럭 시까지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느낄 때는 이거는 그대로 가다가는 좀 문제가 되겠구나. 거기다가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김 단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리스 쪽으로 이적을 갖다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해외 진출에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 입장을 갖다가 또 배구연맹에다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가는 앞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해서 지금 한 발 뒤로 물러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이 그 스포츠 에이전시 하고 일도 있습니다, 하시잖아요. 일단 이거 어떻게 되는 조금 건데? 이렇게 해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보류권이라고 하거든요. 프로 구단은 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가지고 있는데 보류권을 포기를 하면 임의 선수, 자유신분 선수가 됩니다. 그 FA FA는 좋은 의미로 되는 거고 예. 보통은 못할 때 포기를 합니다. 나가라.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구단이든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배령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마 보류권을 가지려고 등록 기간까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리스 이적 얘기가 나오니까 여론이 싸늘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류권 등록을 아예 포기해버린 결과고 지금 상황이면 이 두 선수는 자유신분 선수가 되기 때문에 타 팀하고 다른 구단하고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타 팀이 이 여론을 무시하고 계약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럼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그리스 등 국제 무대로 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대한배구협회에서 이적 동의서를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가 이제 ITC라고 하는데 요거가 발급이 되면 외국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발급해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했거든요. 외국도 어렵게 됩니다. 근데 뭐 만약에 외국에서 정말 너무 잘하니까 뽑고 싶다면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그런데 아이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데려갈 선수들은 아니라고 봤을 때 결국은 당장은 선수 복귀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되게 복잡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억울한 부분도 있다. 자,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어제 약간 작정을 한 것 같았어요. 두 개 지상파 방송사에 나와서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흥국생명이 이제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선수로서 뛸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한 4개월 만에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본인들 자신들이 상처가 된 행동을 한 건 맞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폭로 내용대로 그것이 다 진실은 아니고 일부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단 피해자 폭로 내용 중에 이 칼을 목에 대고 찌르면서 협박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엄밀하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칼을 목에다 대고 찌른 적은 없고 그 당시에 욕을 할 때 칼을 들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조금 행동이 다르죠. 네, 근데 칼을 가지고 뭐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건 아니다. 일단 등거는 인정했네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생각에 이당 선수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그 당시에 본인의 어머니가 선수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하면 얘기했고 그때 다 풀었던 일이다. 근데 풀었던 게 다시 불거진 거 그게 좀 납득이 안 된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왜 할까요? 여론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앵커도 표정이 갸우뚱한 걸 보니까 지금 이런 소위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 대중들에게 먹힐 내용인가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일단 칼을 든 거는 인정을 했다. 근데 그래서 칼을 들었잖아. 라고들 지금 반문을 하고 계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칼을 휘두른 게 아니고 손에만 들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칼 들고 얼음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음땡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휘두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칼을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그 자기 아들 때리는 그 아버지가 골프채로 아이를 갖다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드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아들이 무섭겠어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해자는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피해자는 풀은 것 같이 보이는데 안 풀렸으니까 또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가해자 피해자는 늘 똑같은 사항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사과문 올렸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4개월 전에. 그거는 뭐예요, 그럼? 일단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때 사과문 올린 거는 맞고요. 공개가 됐으니까요. 지금 예. 자필 사과문이었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에 이 했던 부분은 뭐냐면 구단하고 연관성을 좀 얘기를 합니다. 구단에서 이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일단 우리 이미지 생각해서 이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잘못하면 계약 해지하겠으니까 우리 구단 말에 따라서 사과를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소명이나 다른 얘기를 못 하고 마무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이 선수들 더 이상 뭐 운동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 잘못된 부분, 좀 뭐 사실과 잘못된 부분은 다시 바로 잡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구단의 요청으로 자필 사과문을 썼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써라. 문구까지 정해줘서 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것도 조금 아까 그 칼을 들고만 있었다라는 말과 좀 비슷한 것이 사과문도 자기들 자의대로 그러니까 진심이 우러나서 쓴 게 또 아니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저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스텝이 계속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구단 측에서 그냥 지금 이 막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문구 쏠 테니까 사과해서 네 그럼 그게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 와서 사과는 하지만 칼은 찌른 건 아니고 들고만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뭐 진위를 더 밝히고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이 자매에게 이득이 될지 예. 이건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저희가 지금 뭐 어떤 내용을 뭐 과장하거나 뭐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아실 거고요. 그럼요. 저 얘기를 들어보시고 사실관계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이게 과연 득이 될까? 그건 아마 충분히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만약에 말이죠. 그렇죠. 어떤 흉기를 들고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꼭 이 두 자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뭐 특수 협박 뭐 이런 건 뭐 적용될 만한 가능할 수 있죠. 아. 근데 이 사건은 뭐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거보다는 뭐 명예훼손 아니면 민사 이런 게 사실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증거 같은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21가지가 문제됐지만 그중에 일부 부분은 아니라고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또 없다면요. 예.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학교 폭력을 지금 했다라는 건 지금 본인도 칼 들었다는 것 예. 자체도 학교 폭력입니다. 예. 그리고 폭력을 한다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아주 나중에 유명한 선수가 되더라도 절대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 알려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응하는 게 과연 맞는가는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적으로는 유리할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예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억울했으면 저는 이해합니다. 예. 한 게 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두 자매에게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좀 꼬인다는 느낌이.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신중하지 못한 선택. 자, 이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 이 가인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지난 2019년에 이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지난달 25일에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선고되면서 실제 걸그룹 소속 연예인이 프로포폴 혐의로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 이후에 해당 인물이 가인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해당 소속사 측이 뒤늦게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네. 그때는 내가 이제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주지훈 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지훈 씨 전 남자친구였던 주지훈 씨의 지인으로부터 내가 대마초를 권유받았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그때 발표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절대 뭐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했던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사실 뭐 몰핀이나 다른 대마초 부분이고 예. 지금은 향정신성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부분입니다. 그 사건하고 좀 다르긴 하고요. 요거는 어떻게 발각이 됐냐면 좀 얘기를 했지만 그 70대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의사가 판매도 하고 처방하고 놓는 과정에서 본인이 잡혀 들어가면서 그럼 누구한테 판매했고 누구한테 주사를 했느냐 그 과정에서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인 씨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이 처방받고 있던 부분들을 빠져나갔는데 이거 말고 또 딴 데 가서 프로포폴을 받았어요. 프로포폴을 처방받고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프로포폴을 처방받지 않고 투약을 받았으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백 변호사님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2017년인가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2017년에 그 당시 공개연애 했었죠. 맞습니다, 주지훈 씨하고. 주지훈 씨도 이런 어찌 보면 마약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지훈 씨의 지인이 뭐 대마초를 권유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미 합법적 모르핀 투여 중에 나에게 대마초를 권유하지 말아달라라고 하고 난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마다 자진해서 마약 검사까지 하겠다. 아하. 굉장히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서 그 당시에 가인 씨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인 씨가 정작 물론 그 과거에 이 대마초하고는 좀 다르지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일단은 약식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또 그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왜 이런 거래요? 일단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고 그게 누적되면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그리고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일단 뭐 연예인들 일단 우울증, 스트레스, 연예인들이 받는 어떤 그런 압박감을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스트레스, 우울증, 뭐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해서 또 모두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 좀 어떤가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대마와 이런 거 하고 우리가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시경 같은 거 받을 때도 아마 그 프로포폴 처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마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이런 것을 투약하는 사람들 자체가 약간 자기 내면적으로는 좀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 유도를 할 수 있고 쉽게 깰 수 있고 뭐 금단 현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 마약류 같이 이게 장기로 하게 되면은 뭐 한각 효과도 있고 반복 투약을 하면 내성이 생겨서 문제가 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위에 누가 있어요. 뭐냐면 주위에 누가 했는데 약효가 괜찮다 하더라. 근데 뭐 실제로 뭐 이 대마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너도 한번 해봐. 이런 뭐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가 솔깃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했는데 뭐 본인은 신중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프로포폴 투약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마하고는 좀 종류가 다르지만 분명히 불법 행위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지금 연예인들이 무너지는 분들이 한둘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유혹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가인 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많은 팬분들의 또 이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 중에 하나가 2019년에 그때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오랜만에 이제 복귀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으로 제가 말썽 부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가 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었던 때랑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간에 가인 씨가 뭐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뭐 많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정당화되기 어렵다라는 걸 일단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었다는 게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안 좋은 것에 손을 댔다는 걸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약식 명령을 통해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게 가인 씨라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 이렇게 알죠. 뒤늦게. 근데 문제는 이제 소속사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소속사 입장문 나온 걸 보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있었다는 걸 미리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또 자숙하고 변화하고 그래서 대중 앞에 나와야 되지만 대중들의 반응이 지금 굉장히 싸늘하다는 거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경남 창녕에서 의붓아버지와 엄마에게 학대를 당한 9살 아이의 상황을 어린 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 사건 집중해 주십시오. 같이 좀 분노해 주십시오. 자, 이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것만 들어도 어떤 사건인지 아실 겁니다. 지난해 5월이었는데 친엄마와 의붓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탈출했습니다. 고작 9살 된 아이가요. 이 잠옷 차림으로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을 했고 도로를 막 뛰어다니다가 한 주민이 발견해 구조가 됐습니다. 발견 당시 눈에는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혀 있고 신체 곳곳은 이 학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발견한 주민이 먹을 거를 주니까 며칠 굶은 아이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우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아이가 당한 끔찍한 학대 내용이 자세히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는 저희가 뭐 사건 반장에서 그동안 수차례 이 아동 학대 케이스, 심지어 그 와중에 또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사연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저는 이 경우가 정말 가장 진짜 잔혹하다. 저는 이 학대 수법을 제가 이 재판 과정에 나온 걸 듣고도 제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아이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소위 뭐 진짜 반려견 개한테도 이렇게는 안 할 정도의 아주 잔혹한 건데 이런 거예요.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화장실 수도꼭지에 묶어놓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한테 하는 행동입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쇠막대기 효자손으로 때린 걸 넘어서서 프라이팬을 달궈서 거기다가 이제 손가락 같은 걸 대게 하고 그거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이가?
그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가도 숨을 못 쉬게 하는 거. 저건 물 고문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은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계부가 이제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다 하길래 너 나갈 거면 저기 지문 있으면 또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조회해서 지문 다 없애고 가. 아 진짜 그랬답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저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덜 처벌받으려고 그랬을까요? 계부가 구속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남의 딸로 생각한 적이 없다. 아직 아이 많이 사랑한다. 자, 이 아이가 말이죠. 지금 백 변호사님이 설명해준 그런 진짜 지독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 저 빨간 부분이 그 아이가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저 녹색 부분으로 탈출을 했어요. 교수님.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사실 저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희가 정말 생각을 해볼 그럴 사건입니다. 저게 이제 4층 높이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15m예요. 그래서 이 자기 그 집에서 이 경사진 지붕을 갖다 넘어가지고 옆집으로 갔는데 지금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떨어지면 바로 사망으로 이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사건 그때 나왔을 때도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탈출 직전에서 거주하던 이제 빌라 4층 테라스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옆집으로 갔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물탱크가 있는 밀실에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구조 요청을 안 했습니다. 왜요? 잡혀갈까 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위치를 갖다가 내놓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학대 행위에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 치아 파절됐죠. 뼈 골절됐죠. 그리고 불로 이렇게 지졌죠.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게 무슨 옛날 2차 대전 때 나치 유대인들 이렇게 잡아들일 때 도망다니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잔혹한 그런 상황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지붕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자, 진짜 저는 저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우리가 보통 이 액션 영화들 보면 스턴트맨이 저렇게 지붕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도 막 손에 땀이 나는데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9살짜리 여자아이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여자아이가 저 가파른 경사진 지붕을 박 변호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고소공포증 같은 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저 정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던 것보다 저게 그러니까요. 위험하지만 가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참 좀 끔찍하고 좀 아이가 어땠을까 이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키키님이 그러시네요. 스턴트맨도 저럴 때는 그 와이어를 차고 한다고요. 그렇죠. 예. 자, 또 이 사건이 안타까웠던 거는 피해 아동의 이 동생들이 그 언니의 학대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투명해져 사라졌답니다. 자,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정말 그 아이들도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떤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부 동생인데 그 이부 동생 3명 앞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데 그 학대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중에 아동 보호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사를 할 때 그럼 너희들 학대받는 걸 갖다가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피해 아동 아이를 갖다 때릴 때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뭐냐면 연기같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거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렇게 때리고 하면은 잠시 후에는 아마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정말 이런 아이들 입에서 이런 표현까지 우리 어른들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슬프다는 얘기죠. 야, 투명해서 사라진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부모, 엄마, 친엄마와 계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하기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심 판결에서 계부한테는 징역 6년이 나오고요. 친모한테는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이 검찰하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를 했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는 뭐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서 친모가 좀 너무 떨어졌다. 이 부분 잘못된 것 같다라고 피고인들의 형이 약하다고 해서 항소를 한 거고요. 이 계부하고 친모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를 잘했고 학대할 의사가 없었고 정신적 학대도 없었고 고의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부당하다면서 두 사람 다 항소를 했었습니다. 자, 이 기자.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어땠습니까? 예, 형량이 올랐습니다. 이 계부에게는 징역 7년, 이 친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각각 1년씩 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범행 자체가 잔혹하다라고 봤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를 해서 성장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학대가 대물림될 수도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반성문을 150차례나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 더군다나 또 친엄마라는 사람은 이 심신미약이 또 인정됐다고 하고요. 일단은 뭐 반성문을 150차례 제출해라 뭐 만 번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반성문 뭐하러 제출합니까? 아, 그러네요. 혐의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반성이죠. 그렇죠. 그 반성문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이 심신미약과 관련해서는 일단 2015년부터 이 친모가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망상이나 이런 장애들이 좀 있었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전문가 소견을 기초로 해서 재판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지만 형량은 1년 늘었어요. 아무리 심신미약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또 형법이 좀 개정돼서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형이 아니고요. 감형할 수 있다라고 재량권을 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지금 아이에게 입혔던 피해가 너무 큰 것에 비해서 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많이 감형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항소심 재판부도 본 것 같습니다만 이 아이가 그동안 겪었을 아까 우리 거의 고문보다 더한 그런 예.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형이 더 중요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소심에서 형이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형이 올렸다고는 해도 7년.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장난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계세요. 야, 참 우리 사법부가 좀 이렇게 국민적 감정에 좀 맞지 않고 좀 약한 어떤 그런 판결들이 꽤 많이 있고요. 뭐 특히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7년, 4년 후에 또 나와서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그때도 아이들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우리 당국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일단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근황 같은 게 전해지는 게 있나요? 네, 지금 아동 양육시설에서 뭐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따까지 그 큰 아이, 치유이고요. 도망간 네. 아이. 그리고 그간에 거의 먹지도 못하고 편의점에서 막 허겁지겁 먹는 모습 기억하시죠? 그 사이에 그래도 잘 치유를 받고 있어서 키도 한 15cm 정도 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그 또 다른 그 7살짜리 아이하고 또 생일이 같아가지고 예. 굉장히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초의 이 피해 아이를 저 편의점에서 보고 또 먹을 거 사주고 했던 그 분께서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아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대처해서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박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출소하면 어떡하나. 예. 출소해도 지금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친권 상실 같은 것, 친권 박탈 같은 것도 신청을 해서 아예 친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까지도 사회에서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이게 말이죠. 남자가 여자 화장실 잘못 들어가서 재판을 받았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박 변호사님. 네. 뭐 저도 좀 저런 적이 한 번 딱 있긴 합니다. 예. 너무 급해서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뛰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한참 동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이런 범죄는 사실 없었어요. 예. 이런
성적 목적으로 출입. 근데 막 목적 없어. 전 전혀 목적 없이 실수로 들어갔던 거고요. 아니, 누가 뭐래요? 그 갑자기 범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한참 있다가 한참 조용해졌을 때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 잘못된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 기자 사건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 대전 지난해 8월에 대전에 있는 한 건물 화장실에서 이 여성이 이 안쪽에 있던 장애인 용변 칸에 들어가려고 이제 문을 흔들었는데 안에서 똑똑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다른 칸에서 이제 용변을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어서 이제 거울이 비추는 뒤쪽 그 장애인 용변 칸에서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지금 사파가 나오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봤더니 용변 칸 아래에서 자신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와서 성범죄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남성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랑 똑같습니다. 이 남성의 주장은 너무 급해서 너무 급해서 그냥 일단 뛰어 들어갔는데. 아, 근데 저 사파 너무 네, 무섭네요. 무섭네요. 저거 진짜 그림만 보는데 막 진짜 섬찟한데. 근데 이제 어쨌건 용변이 급해서 여자실로 잘못 들어와서 용변을 마치고 딱 나가려고 보니까 바깥에 이제 여자분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가는지 아닌지 있는지 확인하려고 저렇게 지금 사파처럼 고개를 밑으로 내려서 보다가 딱 걸린 거죠. 근데 본인은 제가 특별한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바깥에 여자분이 있으면 난처하니까 저 여자분 나가면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남성의 주장이었습니다. 오 교수님, 근데 보통 저럴 때는 그 밑으로 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기척이 안 날 때를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 정서 아닌가요? 아까 사파 보고 너무 소름 끼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이제 전력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럴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거기 소변기가 없으면 그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화장실이니까. 보통 그럼 화장실이 서로 붙어 있으니까. 예. 좌측 아니면 우측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예. 경우는 그냥 나오면 되는 거고 설사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급하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면서 급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지저분한 그 화장실 바닥에다가 누워서 그렇게 봤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죠. 자, 어쨌든 경찰의 판단은 어땠던 겁니까? 그렇죠. 신고받고 왔어요. 저 모습으로 이렇게 봤던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화장실을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이 되고요. 요걸로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로 입건을 하고 나중에 기소까지 했었습니다. 예. 일단 사파는 저희가 저렇게 표현은 했지만 저 정도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점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네, 저희가 무죄가 나오는 사건 소개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무죄라는 게 죄가 아예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수사기관이 죄가 있는 혐의를 가진 사람의 죄를 입증할 만한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증거를 내고 그거를 실제로 그런 혐의를 인정된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법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수사기관,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이 사람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서 결국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럼 네. 무죄 판결이 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사람의 머릿속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의 행동을 기초로 유추를 해야 되는데 재판부의 생각을 하기에 여성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보통은 옆 칸을 보는데 옆에 누군가가 여성이 있으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근데 통상 세면대 쪽에 누군가가 있으면 세면대 쪽에서는 옷을 다 입고 씻고 있는 상황이니까 세면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건 본인이 어떻게 특정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본 건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된다는 거하고 또 CCTV나 이런 걸 봤을 때 저 남성이 뭔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람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죄 판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입장이 조금 갈리시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반전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과거에 그렇죠. 예. 같은 범죄가 있어요. 그때는 이 2011년인데요. 주거 침입 범죄 혐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다중 목적 장소, 다중 이용죄 장소 침입죄가 없을 때인데 그때 주거 침입 처벌했었는데 비슷한 혐의가 있었어요. 여성 화장실에 침입했던. 그래서 아마도 경찰에서는 이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하. 다른 증거 같은 거 이렇게 보다는 이걸로 기반으로 해서 성향이 있고 습벽이 있구나, 이런 습관이 있구나라고 이제 아마 기소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전과 2011년도 10년 전에 있었던 이 전과만으로 지금도 그런 목적으로 돌아왔다라고 완전하게 입증됐다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마 뭐 재판부에서는 다른 어떤 지금 범행 의도가 관련해서 백 변호사 좀 설명했지만 옆에 보는 게 아니고 앞에 보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보고 지금은 이거는 무죄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이 급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시다가 박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조금 이건 좀 판단을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그렇죠. 반응을 좀 하고 계시네요. 자, 아무튼 또 어떤 분들은 일부 댓글에 그럼 남자 화장실 청소하는 우리 아주머니들은 무엇일까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건물 지하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통유리가 산산조각 납니다. 잔해가 떨어지고 지나가던 행인은 놀라며 돌아가는데요. 어제 아침 9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사무실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에 있던 70대 남성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에 있던 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이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프로그램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어제 엄성섭 앵커가 진행하는 TV조선 프로그램을 다른 앵커가 진행했는데요. TV조선 측은 교체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엄앵커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늘 방송은 쉬어가게 됐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앞서 엄앵커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엄앵커가 현직 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엄앵커는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방송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이 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사기꾼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약간 그때 뭐 저는 어제 약간 알고는 있었는데 아직 뭐 공식화하기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씀은 안 드렸었습니다만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름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자, 뭐 박 변호사님, 제가 보니까 이분이 무슨 유튜브 채널도 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있는데 네. 그 올라왔던 동영상들 다 내리고 그냥 네. 닫았더라고요. 상황상으로는 그 구속된 수산업자가 검사한테도 했지만 또 이동훈 대변인, 전 대변인 그리고 지금 엄성섭 앵커한테도 지금 뭐 접대 내지 중고자동차를 좀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혐의상으로는 우리가 국민들이 잘 알 겁니다. 김영란법. 예, 예. 1회 100만 원 이상 언론이 받으면 부정청탁법,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오히려 여기서 뭐 청탁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대가성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다른 또 범죄까지 될 수 있는 염려가 있고요. 다만 이제 받지 않았다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 줬다라는 수산업자 이 사람이 아마 증거를 경찰한테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입건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방송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나 우리 이도성 기자나 이 김영란법 시행이 되면서부터 상당히 정말 조심하고 있잖아요. 회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일단 이게 뭐 다른 회사의 기자지만 무혐의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방송에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상가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
이 사고 원인 나왔습니까? 네, 영상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컸습니다. 1층에 있던 식당, 유리가 다 부서지고 파편이 튀어서 앞에 있던 차량도 상당히 파손이 됐습니다. 이게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사무실 내에 있던 LP가스, 부탄가스 중 일부가 새어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가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 건물 안전 진단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자,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62명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700명대인데요.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 수가 607명으로 국내 발생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213명으로 늘었고 이 중 9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수도권의 거리 두기 개편안 시행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불씨가 다시 번지지 않도록 당분간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군 군사경찰이 여중사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이 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에 보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작성된 보고서 총 4건인데요. 세 번째 보고서까지는 강제추행 정황과 유족이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사실이 포함됐지만 국방부에 전달한 네 번째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통째로 누락됐습니다. 유족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애통해하는 것 외에 특이사항은 없다는 거짓 보고가 이뤄졌는데요. 국방부는 정확한 보고가 누락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은폐 네. 정황 문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사실 이 지금 보고서가 작성된 게 총 4건인데요. 이제 네 번째 문서가 최종적으로 이제 국방부에 보고가 된 문서입니다. 그러면 앞에 세 가지의 문서하고 네 번째 문서가 내용이 거의 동일해야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하하. 세 번째 문건과 네 번째 문건의 차이를 딱 보면 명확하게 은폐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세 번째 문서에 보면 이 이중사가 겪었던 성추행 피해 사실, 또 유가족 반응, 부검 장래 관계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네 번째는 그게 전혀 없고요. 특히 세 번째 문건에 보면 20전투 비행단 정보통신대대 일부 인원이 딸에게 가해자 선처를 요구해 힘들어했다. 그래서 해당 부서원들 대상으로 가해자 비호 여부를 조사할 예정. 이런 게 들어있어요. 세 번째 예. 문건에. 그런데 네 번째 문건을 보면 이 내용이 통째로 다 빠져 있습니다. 아하하하. 그리고 대표적으로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 이 부분이 아예 통째로 누락이 된 거예요. 비호자를 찾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또 고 이중사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빠지고 이중사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 이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부분이 빠진 상태로 누락된 상태로 국방부에 보고가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일부러 했을까요?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진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아니, 이 고인도 자기는 식구였잖아요. 예? 억울한 사람 고인의 억울함 이거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나요? 그러니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세 번째 보고서, 네 번째 보고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보고서에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지 않다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라 했을 때 네 번째 수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그렇게 보고가 됐다가 네 번째 누락이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수사의 주체가 이제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조사본부 그래서 이제 과연 이 공군 군사 경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국방부는 6월 초에 이미 이 허위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를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왔고, 뭐 공군 군사경찰단장하고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관계자 6명을 형사 입건하고 2명을 보직 해임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수사 속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이 수사 속도가 상당히 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번 그 관련돼 가지고는 왜 세 번째 문건과 네 번째 문건이 이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 등등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인스타 아이디 아투타투타님인데요. 미국에 살고 계시는 교포분이십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자, 며칠 전에 미국 플로리다 그 올랜도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광을 다녀오셨나 봐요. 저게 지금 새로 등장한 롤러코스터라는데 그걸 타시려고 길게 아마 줄을 서서 대기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자, 그 1시간 넘는 대기 시간 동안 사건 반장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지루함을 달래셨다. 자, 보십시오. 백성문 변호사님이 오, 그러네.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저렇게 딱 등장하셨습니다. 야, 진짜 이 사건 반장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진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게 전 예전에 중국에서 저 아는 분이 사건 반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야, 진짜 오윤성 교수님 사건 반장 무시하시죠, 솔직히. 아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예, 아니 다른 채널 막 나가시고 말이에요, 의리 없이. 저는 사건 반장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건 반장 덕분에 함께 웃고 울고 화도 내신다면서 항상 응원해 주신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사건 반장은 우리 제일동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인도로 가보시죠. 이게 지금 어디죠? 네, 버스입니다. 버스. 심야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입에 문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왠지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갑자기 뭐야? 뭐가 날아왔어요. 방금 다시 뭐예요? 한번 볼까요? 네, 밖에서 뭔가 날아와서 유리창이 번쩍 깨지죠. 저런 게 돌멩이가 날아와서 유리창으로 날아들었고 버스 기사 운전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앞 유리창의 파편은 그대로 이것도 운전기사를 뭐야? 튀었고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버스 기사가 정신을 잃어서 이 버스가 막 크게 흔들리고 운전기사도 막 앞으로 꼬꾸라지고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긴 또 어디죠? 근데 버스 내부예요. 저게 내부인데 저 내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사고가 났겠죠, 당연히? 예,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유리창 깨지고 돌멩이가 날아오고 이 버스가 1차선 쪽으로 방향을 튀면서 앞서가던 트럭과 충돌을 하는가 싶더니 들판을 지나서 저렇게 돌진했습니다. 돌멩이를 만진 운전기사는 정신을 잃고 운전대를 놓쳐버린 상황이었고요. 버스가 도로에서 이탈을 하고 이런 사고가 이뤄졌습니다. 이야, 이거 부상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잠깐 요 전에 영상이 나왔었는데 내부 모습을 찍은 영상이 있는데 저게 일반 버스가 아니라 예. 이 승객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누워서 잘 수 있는 캡슐 형태 버스라고 해요. 저런 식으로요. 예. 저 안에 이제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객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 운전 버스 기사의 좀 건강이 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찰은 대체 어떻게 돌멩이가 날아오게 된 건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버스에서 운전하면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Hello, Hello, can I speak to Jeanette Reyes? this is she. Hello, Jeanette. My name is Jason O'Neill. I'm calling in regards to an outstanding warrant we have for your arrest due to an outstanding balance of your account of $2,792.33.
아, 이거 딱 봐도 피싱인데요, 이거. 그럴 것 같죠. 예,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는데 휴대전화 너머의 남성이 여성에게 연체금이 입단해서 돈 안 갚으면은 너 체포된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예, 피싱 같습니다. 똑같네. 누군가 전화상으로 이제 금전 요구하고 뭐 카드번호, 개인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는 이 보이스 피싱 전화인데 뭐 저희 사건 반장에서 자주 다뤘던 사건이잖아요. 이 휴대전화 너머의 보이스 피싱범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I didn't know about that. Can I just pay for it now? Yes, we can clear up this matter if you're able to make a payment right now with a debit or credit card of at least $2,500. Sure. Yeah, I have a card ready now. All right, and go ahead with the number, please. 잠깐만, 지금 카드 번호를 불러주려는 거예요, 지금? 네, 보이스 피싱범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렇게 이제 신용카드 갖고 있다라면서 카드 번호를 불려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안 저거 되잖아요. 불려주면 뭐 발탓에 털리는 거죠.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결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It's 3, 2, 1. Good evening. We are live on television right now with an investigation into scam callers. We have the FBI on the line. They are tracking this phone number as we speak. Sir, what is your full name again? 아, 이거 딱 그거잖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건데? 맞습니다. 그 느낌인데, 이거? 뉴스 생방송처럼 한 건데 저 여성 미국 폭스뉴스의 앵커 지넷 레이스라고 합니다. 실제 앵커예요. 우리 양 앵커처럼 아, 실제로 그렇구나. 뉴스쇼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저 전화를 받자마자 알잖아요. 이거 보이스피싱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알고서 그러니까 이제 내 카드 번호 뉴스 생방송인 척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보이스 피싱범을 속인 상황입니다. 이 레이스의 말을 들은 진짜 보이스 피싱범은 진짜 생방송인 줄 알고 황급하게 바로 저렇게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아, 아니, 백 변호사님, 저는 네. 좀 놀랬던 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똑같네, 보이스 영어로 피싱이. 하니까 좀 새로운데 영어로 하니까 저는 약간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그 좀 위쪽 네. 위쪽 사투리 그것만 좀 익숙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영어로 하는 보이스피싱범 관련 내용 처음 보는데 나중에 양현코도 이거 비슷하게 전화 오면 예. 사건 반장 지금 시작하고 오늘도 지금 변함없이 서울지방경찰청과 연결돼 있다. 아, 진짜요? 네, 누구시냐고 한번 여쭤보시죠. 박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객님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와 미국은 영어 잘하네요. 미국 속겠는데요. 아이고. 미국은 영어를 잘한다니. 속겠어요. 어디? 속겠는데요 진짜로. 예. 예, 아, 뭐 그러네요. 영어 잘하네요. 아무튼. 근데 지금 다 설명된 거죠? 네, 끝났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지금 한 패스트푸드점의 드라이브스루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죠. 좀 뭔가 이렇게 뒤뚱뒤뚱. 뒤뚱뒤뚱하고 있죠. 예, 예. 자세히 보면 저 아르바이트생 신발이 아니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뭐 가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객 이벤트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영상 보시면 아르바이트생이 아이고, 이런. 아르바이트생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승용차를 들이받고 들고 있던 음식, 음료를 차 안에 다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이야. 표정 봐요. 네, 무슨 대형 일인지 한번 사고다, 이거.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문이 열려 있네. 예, 예. Get the corn dogs. Corn dogs, 2 Cokes and Powerade slush. It's first day on the job. I apologize for that. Let me get you another Powerade. I'll be right back. 와, 아니 저 같으면 야, 지금 음료가 중요해.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야, 아니, 너무 세네요. 이제 차 안으로 다 밀어넣었어요, 지금. 진짜 약간 일부러 그런 거 뭐 같은. 지금 차 시트, 손님 다리에도 아주 난장판이 되는데 저쯤 되면 손님도 할 말을 잃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기서. 뭐 근데 아르바이트생이 유일하게 건지게 하나 되면 핫도그예요, 핫도그. 근데 황당한 건 이 아르바이트생이 음식과 음료수 흘린 걸 지금 보시면 치울 생각 별로 안 해요. 자기 지금 롤러스케이트만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어찌할 줄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제 롤러스케이트가 부서졌어요. 이런 걸 더군다나 또 손님한테 웃고 있어, 보여주기까지 또. 웃고 있습니다. 예. 울어도 시원차를 파네. 근데 세상에. 아이고. 와. 여성분도 지금 웃고 있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나? 그런데 야. 이 아르바이트생 남성 알고 보니까 유튜버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패스트푸드점 직원 옷을 사서 아르바이트생인 척 연기를 한 겁니다. 저게 실제라면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저 손님은요? 유튜버의 친누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매가 모든 걸 다 짜고 구독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죠.
근데 재미는 있는데 저 차에 저 흘린 음식하고 저 음료수 언제 다 치고 나요? 아니 어쩐지 지금 웃고 있네. 그러니까 저 원래 같으면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했을 것 같아. 욕 나오죠 바로. 예. 바로 욕 나오죠. 전문용어로 주작이네요, 주작. 아, 옆에서 계속 웃고 있어요. 어. 근데 이은성 기자는. 네. 아, 하여튼 유튜버 진짜 이런 저게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 예. 카메라가 예. 옆으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있을 리가 카메라를 누가 네, 조절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게 아니라 저 사람 옆에 걸 찍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찍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사 전문가 맞으시네요. 아, 그러네요. 진짜 교수님 전문가 저희 웃기만 하고 있었는데. 아, 좀 창피하다, 그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어우, 예. 네, 무지개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쓴 이 여성. 미스 USA 네바다주 대회 우승자입니다. 27살 카탈루나 엔리케스라는 모델 출신 여성인데요. 21명이 출전을 했는데 경쟁자를 모두 물리치고 네바다주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거, 엔리케스가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드레스를 입고 대회에 출전한 건데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트랜스젠더도 지금 사회적 성은 여성이니까 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리케스가 일단 지금 네바다주에서 1등을 했잖아요. 예. 이제 미스 USA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엔리케스가 미스 USA에 대해서 우승을 하면 미국 대표로 미스 유니버스 대회 출전권을 좀 갖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 2018년 스페인 출신의 안젤라 폰세 이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출전하는 두 번째 트랜스젠더가 되는 겁니다. 엔리케스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미스 US 대회에 참가한 이유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I've struggled with physical and sexual abuse. I've struggled with mental health. I didn't have much growing up. I didn't have support, but I am still able to thrive and I am still able to survive and become a trailblazer for many. Your differences is anything what makes you unique and you're capable of anything as long as you believe in yourself. 네, 올해 11월에 열린다고 해요. 미스 USA 본선. 그때 만약에 저기서 우승을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활약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남아공으로 가보시죠. 개네요. 네, 꽃게 한 마리가 저렇게 엉금엉금 기고 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것 사자입니다. 네, 사자가 꽃게를 저렇게 유심히 지켜보던 사자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보세요. 사자가 꽃게를 일어나니까 짙게 번쩍 들죠. 덤벼봐 이러면서. 지금 네, 저런 한번 식으로. 해보자고. 네. 근데 저 사자 당연히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죠. 이제 아예 막 가까이 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보세요. 가까이 가서 이제 아예 배까지 깔고 구경을 하는 이거 거예요. 되게 웃긴다 이거. 근데 꽃게가 저렇게 도망치잖아요. 천천히 도망치면은 도망칠 때마다 한 걸음 따라가고. 그러니까 꽃게는 신나게 막 도망가도 예. 사자는 그냥 한 걸음 딱 가면 그렇죠. 가까워지니까 예. 저런 식으로 계속 꽃게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구경을 하는 일단 신기했나 봐요. 처음 봤는지 뭐 앞발에 들어서 막 장난도 칠 것 같은데 건드리지는 않았고 이게 뭐 조그마니까 뭐 적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먹이라고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암사자 한 마리가 꽃게 냄새를 맡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런 식으로 도망도 가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사자들도 똑같이 와갖고 다 구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동네 완전 구경이 난 거죠. 자신들과 너무 다르게 생겼으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움직이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저렇게 다 따라와서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백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저는 이게 앞발 들고 있는 꽃게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진짜.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예. 그 저쪽에서 날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판발을 들고 도망가라고 좀 천천히 도망가는 거. 그렇죠. 예. 귀엽네요. 근데 그 사자가 꽃게를 먹진 않겠죠? 해물이잖아요, 해물. 예? 해물, 육류가 아니고 사자는 육류 위주로 좀 하기 때문에 예. 새로운 음식을 한번 경험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조금 불안했나 봐요. 처음 봤으니까 저도 새로운 음식 못 먹거든요. 뭐 그래서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다 하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Resort, ski, food. 야놀자 테크놀로지. Flight, hotel, resort, beach.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건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오래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인사돌,
불편했던 잇몸이 편안해지잖아요. 꾸준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써보면 편안해집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로 입장하시면 사반 가족회의 전용 창이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정 못 찾겠다 싶으시면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유튜브 검색창에 사반 가족회의를 입력해 주시면 쉽게 찾으실 겁니다. 차마 방송에선 다루지 못했던 재미난 얘기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 본방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오겠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